자, 우리 160쪽입니다. 19번도 역시 이제 추론에서 빈칸 추론인데요. 얘는 되게 답 찾기가 편한 게 길게 볼 것도 없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 상등인, 그 다음에 하등인 등등등이 나와 있는데 다만 교화가 넓게 베풀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뭐가 줄고 있다? 범죄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세상의 풍속을 바로잡는 방법, 풍속을 바로잡는다는 게 범죄를 줄이는 거죠. 결국 뭐 때문이에요? 교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당연히 딴 거 뭐 헷갈릴 것도 없어요. 그죠? 법률을 엄격하게 정하는 것보다 교화에 힘쓰는 데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상등인, 중등인, 하등이 나와 있지만 그러나라고 뒤집어 주면서 등급이 중요한 건 아니다. 교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범죄 건수를 줄일 수 있다고 해서 법률보다는 교화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 글에서 하려는 겁니다. 그죠? 역접 이후의 표지를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20번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선택지 한번 빠르게 보죠. 그죠? 1번 보니까 로컬 푸드 범위와 경제적 요소. 그죠? 그 다음에 식품 안정성과 로컬 푸드. 그 다음에 지역적 정체성, 로컬 푸드. 다 로컬 푸드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거대 자본, 생산 소비, 로컬 푸드 해가지고요. 거대 자본과 로컬 푸드 이렇게 잡을 수 있겠네요. 일단 1문단부터 한번 보시면 우리 왜 1문단의 밑에서 넷째 줄을 볼까요? 밑에서 넷째 줄에 미국 얘기 나와 있죠. 그죠? 밑에서 1문단, 밑에서 넷째 줄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로컬푸드 쭉 얘기하면서 미국의 경우 넓게는 반경 160km 정도 내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으로까지 확대하기도 하는데 이는 생산, 유통, 소비에 있어서 건강, 신뢰, 친환경성 등이 유지될 수 있는 거리를 고려한 것이라 그러면 미국의 로컬푸드의 범위는 생산, 유통, 소비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산, 유통, 소비라는 게 일종의 무슨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경제적인 요소죠. 그래서 1번이 여기에서 확인이 되는 거죠. 경제적 요소를 고려한다는 말이 직접 나와 있지 않아도요. 생산, 유통, 소비와 관련해서 이런 거리를 고려했다는 게 경제적 요소와 개념적으로 통합니다. 그죠? 추론에서는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로컬 푸드가 이 문단 첫째 줄이에요. 일정한 거리 이내에서 생산된 농식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로컬 푸드 운동은 친환경적이고 자연적이며 로컬 푸드가 일단 뭐라고 나와 있어요? 친환경적이다 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적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식품 안전성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친환경 먹거리 생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식품 안정성에 주목하는 로컬 푸드 운동 식품 안정성이 위협받는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 환경보호 운동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쪽 보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대안적 공동체 운동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3번도 연결이 되는 거죠. 4번에 거대 자본은요, 명확하게 뭐예요? 그죠? 전통적인 농업은 거대 자본의 위협을 받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게 로컬 푸드니까 로컬 푸드와 거대 자본은 서로 대립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거대 자본에 의존하는 게 로컬 푸드 운동의 일환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요거 거대 자본은 오히려 로컬 푸드 이런 것들을 위협하는 요소가 돼버리는 거죠. 20번도 가볍게 점검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 9회 쪽 가봅시다. 9회 쪽. 어쨌든 쉬운 문제도 그냥 여러분들 훈련하는 셈치고 빠르게라도 봅시다. 그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쉬운 문제를 싹 날려버릴까 하다가 연습 삼아 좀 쉬운 것도 좀 호흡 다듬는데 연습 삼아 해야 돼가지고 놔두기는 했는데 이런 것 좀 봅시다. 마냥 어려운 거 하는 게 또 능사는 아니어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9회 쪽 1번입니다. 우리 162쪽이고요. 자, 추론한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단 봅시다. 요거 제시문이 좀 길기 때문에 따로따로 떨어뜨려 놨는데요. 2, 3번 먼저 가볼게요. 자, 2번에서는 뭡니까? 가성비, 그 다음에 이기적 이타주의 소비, 그 다음에 3번은요, 사례가 나와 있죠. 그래서 동물 보호 위해서 면제품 사는 게 이기적 이타주의 소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기적 이타주의 소비의 사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1문단 한번 보면 이기적 이타주의 소비가 뭔지 나와 있거든요. 그죠? 일단 이기적 이타주의라는 건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나를 위해 물건을 사고 싶은 충동이 부수적으로 어떤 피해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는지 확실히 따져보는 것, 나 자신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는 행동이
생태계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도 입히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욕구를 결합하는 거, 이런 것 등등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이기적 이타주의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기적 이타주의라는 것은요, 나를 위한 소비가 남들에게 아니면 다른 것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건데, 지금 이번에 가격 대비 성능을 중시하는 것은 피해를 고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지불한 돈의 그 값어치 이상의 성능을 찾는 거니까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기적 이타주의 소비는 아닐 거라고 얘기하는 반응은 적절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뭡니까? 가죽 제품보다 면 제품을 사는 건 동물 보호를 위해서, 즉 생태계, 동물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거 당연히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기적 이타주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2번과 3번은 다 맞는 진술이고요. 자, 1, 4번 남아있네요. 1, 4번도 이기적 이타주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번 보니까 이기적 이타주의 시대에도 적지 않은 쇼핑 행위, 그 다음에 4번에 이기적 이타주의 얘기하면서 사회적 영향을 더 고려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봅시다. 자, 우리 형식 단락으로 이 문단의 첫째 줄 하고요, 6번째 줄입니다. 그죠? 한번 볼게요. 첫째 줄 보니까 우리는 자긍심을 충족하려는 과시적 소비가 이끌었던 소비 시대에서 더 신중하게 소비하는 이기적 이타주의 시대로의 점진적 전환을 막고 있고, 근데 이렇게 전환이 돼도요, 사람들이 지금보다 쇼핑을 줄일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쇼핑을 줄이지는 않지만 피해를 더 고려하는 소비를 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1번 같은 경우에 적지 않은 쇼핑 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다도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남았는데요. 3문단의 둘째 줄에 사회적 영향이라는 말, 비슷한 말로 사회적 고려가 나와 있거든요. 보니까 이기적 이타주의는 개인적인 욕구와 사회적 고려 사이에서 뭘 추구한다? 균형을 추구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균형을 추구하는 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택지 4번처럼 사회적 영향을 더 고려한다라는 것은요, 적절한 설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보세요. 우리 가끔 보면 아까도 봤지만 프리덤하고 리버티 할 때 물리적 위협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소재로는 나와 있는데 선택지에 정도 비교를 하는 내용이 나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소재가 언급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어떤 게 더 강하다나 어떤 게 더 크다는 정도 비교가 무조건 진술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도요, 사회적 영향과 관련한 사회적 고려라는 소재는 대응이 되지만 균형이라고 나와 있지 한쪽이 더 크다는 얘기는 확인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교치 제시하는 것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비교치 제시하는 거, 정도나 크기 비교하는 내용의 선택지가 나왔을 때 실제로도 제시문을 해서 그런 정도나 크기 비교를 하고 있는지 엄밀하게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괜찮죠? 그죠? 이것도 자주 쓰이는 방식이고요. 이런 것도 잘 나와요. 뭐냐 하면 나중에 다 할 테지만 제시문에서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죠? 선택지에서 B가 A보다 작다라고 주어 위치 바꾸어서 동일한 내용을 서술하거나 아니면 A가 B보다 크다를, 그죠? A가 B보다 작다라고 아예 사실 자체를 틀어버리는 거. 그래서 이 정도나 크기 비교하는 것도요, 우리 시험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고등국어 과정에서 수능 국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자주 쓰이는 이런 트릭이니까 잘 봐두십시오. 정도나 크기 비교하는 거. 그렇다고 수능 국어 문제 풀라는 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호흡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난도를 떠나서 호흡이 완전히 달라요. 호흡 자체가 달라서 정 풀 거 없으면 풀어보시는데 그런 상황은 또 잘 오지는 않을 겁니다. 너무 많이 풀어서 풀 게 없어요라는 상황은 잘 오지는 않을 거고요. 아니, 차라리 고등학교 문제 푸느니 7급 걸 푸는 게 낫죠. 그렇게 따지면. 그죠? 그나마 가장 유사한 거니까. 그죠? 수능은 좀 호흡이 너무나 길고요. 그죠? 자, 그러면 2번 한번 가볼게요. 적절한 것 이렇게 묻고 있네요. 그럼 지문 전체 한번 가보죠. 일단 1문단부터 한번 가보면요. 둘째 줄에, 이건 책으로 같이 볼까요? 그동안 많은 언어가 분기하고 나뉘고 사멸, 없어졌다라는 얘기 나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1문단의 5번째 줄 보시면 1문단 5번째 줄 맨 오른쪽에 또한이라고 시작하는 구절이 있어요. 또한 피진과 같이
의사소통의 편의를 위해서 급하게 만들어진 언어도 있는데 이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후대는 자연스럽게 크리올과 같은 새로운 언어를 탄생시키기도 한다. 그럼 이런 거잖아요. 일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인간이 언어를 가지게 된 게 6만 년인데 많은 언어가 분기하고 사멸하고 그런 언어 중에 급조된 언어도 있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언어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문단의 첫째 줄 한번 보면 언어 중에는 영어와 같이 국제적으로 세력을 얻어 글로벌 시대에 의사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는 언어도 있고 이러한 언어를 뭐라고 불러요? 링구아 프랑카. 이런 것들은 국제적인 세력을 얻는 거고요. 그죠? 자, 과거 서양에서 그리스어나 라틴어가 동양에서는 한자가 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고 그러나 역접이죠. 지금과 같은 글로벌 사회에서는 미디어나 교통수단의 발달에 힘입어 현재 국제 통용으로 사용되는 영어가 과거의 국제 통용을보다 어떻게 훨씬 많은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 문단의 핵심 언어 링구아 프랑카고요. 그죠? 과거의 링구아 프랑카에 비해서 글로벌 사회에서 미디어 교통수단 발달 때문에 옛날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옛날의 링구아 프랑카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죠? 봅시다. 그러면 1번에 조심해야 되는 게 교류와 소통이 증가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기는 해요. 그죠? 이를테면은 여기. 그죠? 미디어나 교통수단의 발달이 그런 건데 이것 때문에 분기와 사멸의 속도가 빨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왜 1문단의 둘째 줄에 분기하고 사멸하였다의 원인이 교류와 소통의 증가라고 나와 있지도 않을 뿐더러 이 2문단 쪽을 보면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힘을 발휘한다라는 거지 나뉘고 사라진다고 이해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그죠? 1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2번 보면 그리스어나 라틴어는 서양의 다른 언어보다 발음 규칙 의미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다음에 3번에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강한 나라가 등장하면 영향력이 강하다는 게 뭡니까? 국제적인 세력과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힘을 국제적으로 뻗치는 거니까 그러면 그 나라의 언어가 뭐가 된다? 링구아 프랑카가 당연히 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3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은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리다의 의미가 어리석다에서 나이가 적다로 변한 거.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의미가 1대1로 뭐 한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범주가 바뀐 게 아니라 뜻 자체가 아예 이동한 거죠. 그죠? 달라진 건데 근데 여기서 뜻이 바뀐 건데 피진에서 크리올로 변화했다. 피진에서 크리올이라는 뭐가 새로운 언어가 나왔다. 그러면 얘는 새로운 언어가 나온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단어의 뜻이 바뀐 거고 얘는 뭐예요? 새롭게 만들어진 거니까 유사하다고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죠? 바뀐 것과 새롭게 만들어진 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원리가. 그죠? 그래서 4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아유, 영어 진짜 징글징글하죠. 그죠? 우리 시험에서도 힘들잖아요. 영어 단어 열심히 외우고 있습니까? 우리 저번에 상담하면서 각자 선생님들하고 대화 나눠서 상의해서 그 해결하라고 한 미션들 다 해결하셨습니까? 저한테 말씀 좀 해달라고 했잖아요. 저한테. 예? 예. 그 말씀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어떻게 하기로 했다. 그죠? 선생님들 도움을 잘 활용하십시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상담하신다고 했을 때 바쁘니까 다음에 하자라든가 미루거나 안 해주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도 현장에서 같이 호흡하는 선생님들하고 대화 나누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죠? 어차피 여러분들 보시는 합격 수기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그냥 자기 기준으로 쓴 거기 때문에 객관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맞는 방식은 아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을 전문가한테 그죠? 전문가와 상의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남들 하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따라가봤자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자, 보죠. 그 다음에 3번 가보죠. 저도 영어 손 놓은 지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그죠? 혼자 핑계는 대고 있죠. 이제 요즘 같은 AI 시대에 그냥 때려 넣으면 심지어 그 영어 원서는 PDF 파일로 읽히면 해석 잘 해주잖아요. 챗 GPT가 PDF 파일로 넣으면 잘 읽더라고요, 얘가. 잘 읽어서 그거 해석도 물론 이제 완벽한 해석은 아닌데 한 80% 정도? 그죠? 그러면 제가 국어 선생이니까 맥락 보고 그냥 이런 거겠거니 해서 굳이 제가 사전 넘겨가면서 그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영어 문제는 챗 GPT가 정말 잘 만든대요.
근데 국어는 쉿이에요. 영어로 얘기한 겁니다. 국어 문제 만들려고 했더니 이 새끼가 지금 한국어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한국어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AI 시대에도 독자적으로 뭔가 자체의 원리에서 살아남을 언어입니다. 그죠? AI가 극복을 못해요. 우리 띄어쓰기하고 이렇게 맞춤법 수정해 주는 프로그램이 90년대 초반부터 딴 나라로 다니고 우리나라에서 계속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버그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경우의 수를 다 담지 못해서 띄어쓰기 집어넣으면 맨날 기계치가 헷갈리고요. 아직도 극복이 안 돼 있습니다. 국가 프로젝트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암만 그 프로그램 발달하고 그래도 국어 선생의 자리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그죠? 아주 그 이상한 전망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말이 어렵죠. 그래도 뭐 영어 잘하는 게 간지는 나죠. 그죠? 이제 한국어인가? 그죠? 가야 하나요, 제가 이제? 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그죠? 야, 이거 동남아에 별장 꾸려놓고 왔다 갔다 해야 되나, 이거? 그죠? 말레이시아 공항에 내리면 지금 권기태 선생님 도착하셨습니다. 그래서 차에 타서 이렇게 강의하러 가고, 리무진, 그렇죠. 리무진. 혼자서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경호원들 나오고 막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와서 한국어 가르칠 뿐인데, 경호원들. 이런 상상이라도 해야 인생이 재밌죠. 그죠? 자, 봅시다. 3번 한번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얘도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요. 선택지 먼저 빠르게 볼까요? 그죠? 자, 브랜드 로고와 세계 효과,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업계의 파란색 쓴 거, 그 다음에 색 사용과 긍정적 속성, 그 다음에 색에 따라 분위기, 여기까지만 보죠. 그래서 색의 사용, 색의 효과 이런 얘기들이 전반적으로 나와 있고요. 일단 보시면 첫 번째 문단에 그죠? 금융회사와 은행 상당수가 파랑을 상징색으로 쓰고 있고요. 파랑 속에는 긍정적 정직과 신뢰가 있고요. 그다음에 친근성, 전문성이 높고 파랑은 테크놀로지 업계, 테크놀로지 업계 이미 몇 번에서 나와 있나요? 2번에서. 그래서 선호하는 색인데 소통의 색으로서 잘 어울린다 그러면 이 업계가 선호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근데 2번에서는요. 파란색을 써서 성공한 것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연한, 분명히 선호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선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자, 나머지 한번 보죠. 파랑을 상징적으로 사용한 브랜드가 파랑의 긍정적인 가치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부정적인 가치로 드러나기도 한다라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긍정적, 부정적 효과라는 게 생기는 거니까, 그죠? 이것도 몇 번하고 연결이 됩니까? 몇 번이요? 1번. 그죠? 예, 색이 주는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그 다음에 3번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문단 보면 어두운 톤은 친근한 거. 그죠? 그 다음에 보수성, 전통, 밝은 것은 친근한 소통과 창의적인 사고 등등등. 그죠? 그래서 톤을 잘 선택하면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하고 있으니까 4번에 색의 톤에 따라 전달하는 분위기 다르다는 거 확인되고요. 뒷내용도 마저 보죠. 인테리어에 쓸 때 파랑이 지닌 다양한 톤을 알아봐야 한다. 톤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4번도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4번도 이 문단 전체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이것도 뭐 길게 설명할 지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아직 상 지문은 안 나오고 있고요.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요거 보니까 그죠? 1번, 2번, 3번, 4번에 기억, 첫 번째 입장과 니은, 두 번째 입장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 2, 3, 4번에서 고급 문화, 엔터테인먼트, 대중예술, 고급예술 이런 거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고급 문화, 고급 예술, 엔터테인먼트, 대중예술에 대한 견해를 파악하는 거겠네요. 그죠? 볼게요, 그러면. 일단 이 문단 쪽에 한번 보시면요. 이 문단 쪽에 보시면 글쓴이의 견해이기는 한데 대중예술과 마찬가지로 엔터테인먼트는 고급 문화와 대비해서 저급한 것으로 논리 규정되어 왔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가 대중예술에 관한 이론은 두 개의 입장 사이에 놓이는데 딱 두 개의 입장 나오니까 이런 거죠. 첫 번째 입장은 엔터테인먼트가 고급 문화를 차용, 타락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고급 문화에 의존하고 종속되며 파생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첫 번째 입장은 고급 문화를 엔터테인먼트에 위에 두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장은 엔터테인먼트를 고급 문화와 동떨어진 영역. 두 번째 입장이니까 다르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급 문화에 뭐 하는 거? 도전하고 대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자체의 자율적인 규칙과
원리와 미적 기준을 갖고 있는 거라고 두 번째 입장은 파악을 하네요. 그러면 입장 차이가 너무나 명확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고급 문화를 위에. 두 번째 입장은 뭡니까? 그죠? 고급 문화와 엔터테인먼트가 동등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3문단 보면 이제 글쓴이의 해석이죠. 첫 번째 입장은 다양한 가치를 이상적인 진리 안에 종속시킴으로써 보세요. 다양한 가치가 진리에 종속돼 있죠. 첫 번째 입장은 뭐가 뭐에 종속돼 있어요? 엔터테인먼트가 고급 문화에 뭐 종속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다양한 가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엔터테인먼트가 되는 거겠죠. 그죠? 첫 번째 입장은 엔터테인먼트가 고급 문화에 종속되어 있다. 그 다음에 해석에서 다양한 가치가 이상적인 진리 안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양한 가치가 어디에 대응되는 거?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이상적인 진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고급 문화에 대응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보세요. 종속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첫 번째 입장 내용과 달라지는 거 없고요. 종속이라는 말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주가 되는 것, 주요한 것에 딸려 붙어 있다는 게 종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속되어 있는 대상은요. 종속된 것 자체보다 뭐일 수밖에 없어요. 아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기억의 입장이라는 것은 위계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위계성을 설명하는 거죠. 분명히 엔터테인먼트가 부수적으로 딸려 있는 거니까 고급 문화가 위고 엔터테인먼트가 뭐예요? 아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위계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위계성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자, 우리 위계성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등급, 위아래나 이런 등급이 존재하는 성질을 위계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죠? 안 헷갈릴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종속이라는 말만 잘 알아도 편하죠. 2번 보면 기억은 고급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한다라는 거. 그죠? 당연히 뭐예요? 지금 첫 번째 입장 같은 경우는 고급 문화를 뭐라고? 이상적인 진리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가 딸려 붙어 있는 거고 고급 문화에 의존되어 있는 거라고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고급 예술, 고급 문화가 우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관계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요거는 우리 왜 마지막 문단을 봐야 되는데 이건 책으로 같이 볼게요. 그죠? 3문단, 마지막 문단의 셋째 줄, 밑에서 셋째 줄이기도 합니다. 그죠? 두 번째 입장이 니은인데요. 대중예술에 대한 극단적인 자율성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고급 예술이 대중예술에 대하여 휘두르고 있는 오래된 헤게모니의 흔적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고급 예술과 대중예술 사이에 뭘 설명하지 못한다? 관계를 설명하지 못한다. 두 번째 입장은 관계를 설명하지 못한다. 나와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입장은 이미 자율성, 즉 뭘 강조하는 겁니까? 독자성을 강조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종속이라든가 위계성 이런 말들 같은 경우는요. 불명확하게 알고 계셨다면 확실하게 문제통에서 정돈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5번. 5번도 가볍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추정하기 어려운 내용이고요. 우리 묘하게 공무원 국어 시험에 올해도 그렇고 뭐 그동안에도 그렇고 그 소설의 어떤 소설의 역사에 대한 문화적인 접근, 그러니까 소설 읽어주는 정기수라든가 조선 후기에 소설의 유통에 관한 지문들이 꽤 자주 등장합니다. 그죠? 자주 등장하고 제가 그 오랜 동안 서핑을 한 끝에 이 내용들이 출처가 되는 논문들을 찾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학술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거는 제가 사이트 말 안 할 거예요. 제 강의 보는 누군가가 또 그 사이트 접속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만 알고 있을 건데 그 출처들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물론 이제 전공 서적에도 이런 것들 많은데 서적은 내용이 좀 복잡한데 그런 논문들의 맨 앞에 요약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잘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찾아서 밤에 혼자 그거 찾고 소리 질렀습니다. 으아! 드디어 딱 비슷한 내용들은 칙이 많은데 딱 안 떨어져가지고 번민하다가 하늘이 도운 거죠. 하늘이 도운 거죠. 그죠? 그래서 국회 도서관 사이트로 접속해보고 다 해봤는데 딱 안 맞아 떨어져서 그랬는데 찾아가지고 우리 내년에 보는 모의고사에는 제가 찾은 논문들의 결과를 잘 그죠? 활용해가지고 그죠? 이거 논문 저자한테 허락 받아야 되나? 근데 우리는 영리사업 아니니까 안 받아도 되지 않나? 교육용이니까 그죠? 그죠? 우겨보고 뭐
문제 되진 않겠죠, 뭐. 뭐 똑같이 쓰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만든 문제를 베껴 쓰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어쨌든 이런 내용들 많이 나오는 그 출처를 드디어 찾았어요. 자, 보시면 어려운 거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한번 보죠. 1번에 상층 남성들이 상중예법에 엄격했다. 그다음에 2번에 혼자 소설 보면서 소리 냈고 하층에 소설 창작. 그다음에 상층 말고 하층에서도 들렸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네요. 지금 가문 보면 찬성공 형제께서 정경 부인의 상을 당했고요. 부윤공의 부인 이 씨가 우연히 언문 소설을 읽다가, 자,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언문 소설이 쉽게 뭐예요? 한글 소설이죠. 그래서 양반의 한문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한글을 언문이라고도 불렀으니까요. 그죠? 한글 소설을 읽다가 그 소리가 밖으로 들렸다. 읽다가 소리가 밖으로 들렸다. 소설 보면서 뭐 하기도 했다? 소리 내서 읽기도 했다는 겁니다. 찬송공이 기뻐하지 않으며 제수를 계단 아래에 서게 하고, 동생이 아니죠. 부녀자의 무식을 심하게 책망할 필요는 없지만, 야, 이게 옛날이니까 가능하죠. 그죠? 제수 씨, 남동생 아내한테 뭐예요? 부녀의 무식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요즘 같으면 난리 날 상황이죠. 그죠? 당장 헤어질 각이죠. 어쨌든 책망할 필요는 없지만 어찌 상중이 있으면서 예의에 어긋난 책을 읽어서 평민과 같아지려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상중에 언문 소설을 소리내서 읽는 것을 뭡니까? 예의에 어긋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책 읽는 것 자체도 예법에 어긋난다. 엄격하게 적용한 거 맞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보세요. 이렇게 언문 소설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 뭐와 같아지는 거? 평민과 같아지는 거. 그러면 양반가의 부녀자, 즉 상층 말고 평민들 어디에서도 하층에서도 소설을 즐겼다는 게 이미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를 보면 정기수, 소설 읽어주는 사람과 요전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까지 보더라도요, 하층에서 소설을 읽어주는 걸 즐기기는 했다는 얘기는 알 수 있지만 뭘 확인할 수가 없어요. 창작했다는 것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이런 질문들은 재밌죠? 정기수가 읽어주는, 하기는 같은 옛날 얘기에도 그 재밌게 말씀해 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밋밋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잘 읽어줘야 되는데 저는 그냥 우리 애한테 동화 읽어줄 때 아빠가 안 읽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몸이 건조하다고. 그죠? 좀 이렇게 어쩌도 바꾸고 말투도 바꾸고 악당 목소리도 내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나 수업하는 톤으로 읽어주니까 애가 이제 아빠 그만하라고. 그냥 자기가 읽겠다고. 나름 도움은 됐어요. 스스로 읽게 만들었잖아요. 스스로 읽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읽어줘 안 하고. 되게 서럽더라고요. 그래? TV에 나오는 누구지? 개그맨 박준영인가? 그 사람이 애들한테 책 읽어주는 건 되게 재밌게 읽어주던데. 예. 그렇죠. 뭐 근데 애가 자려고 읽어달라고 한 건 아니어가지고. 자, 봅시다. 적절히 추론한 거. 이것도 보면 글이 두 개고요. 개념적으로 대응되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가보죠. 철학사에서 적절한 거니까 쭉 가는 거예요. 철학사에서 합리론의 전통은 감각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일단 감각에 대해서 합리론은 어땠다? 비판적이었다. 비판이라는 말 때문에 그냥 세모로 해볼게요. 그죠? 예컨대 플라톤 같은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감각을 변화하는 거, 그 다음에 불안정한 걸로 간주하고 지식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봤고, 그 다음에 반대로라는 거니까 감각을 비판하지 않았던 거네요. 그죠? 그래서 경험론자들은, 그죠? 모든 것이 감각에서 출발하고, 그 다음에 얘는 지식을 얻는 게 불가능하다고 한 게 아니라 뭡니까? 확실할 수는 없다. 불가능하다와는 다른 거죠. 요거 한번 보시고요. 일단 크게 범주를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 한번 보시면, 모든 사람은 착시현상 등을 경험해 본 적이 있기에 감각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경계심을 지니고 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잘 봐야 되죠. 감각이 똑같이 나와요. 일상생활에서 감각을 신뢰하고 이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끝까지 뭐예요? 잘못이 아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은 감각을 뭐 하는 겁니까? 신뢰하고 믿는 범주니까, 신뢰하고 믿는 범주는 우리가 요렇게, 그죠? 경험론의 입장처럼 동그라미로 체크했네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모든 감각적 정보를 검증 절차를 거친 후 받아들이다가는 정상적 생활을 영위하는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대로, 한국말 끝까지 반대로라고 나와 있으니까 실용적 기술 개발이나 평범한 일상적 행동을 바로 이렇게 체크하면, 그죠? 폭망이죠, 폭망. 그죠? 끝까지 평범한 일상적 행동과는 달리 과학
과학적 연구는 그러면 이거는 서로 대조되는 거고 과학적 연구가 뭡니까? 경험적 자료, 즉 경험적 자료에 대해서 뭘 유지한다? 경계심. 그러면 감각 경험에 대해서 경계심을 유지하는 건 과학적 연구고 이것과 달리 앞에 나와 있는 실용적 기술 개발이나 평범한 일상적 행동은요, 경험이나 감각을 긍정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끝까지 읽으셔야 되고요. 지금 반대로 이후에 나온 문장의 주어는 뭡니까? 과학적 연구이기 때문에 반대 입장은 과학적 연구예요. 자, 이렇게 도식화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해보죠, 그러면. 되게 편해지죠? 실용적 기술, 경험론. 맞네요? 맞지 않아요? 그죠? 둘 다 동그라미 범주. 그러면 이번에 세계가 변화한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 이미 여기에서부터 어긋나는 겁니다. 그죠? 게다가 합리론. 뭡니까? 세모. 다른 범주에 있는 것들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 그 다음에 보세요. 과학 연구. 뭐예요? 세모. 합리론 뭡니까? 세모인데 같은 범주에 있는 것을 뭐라고? 버리고 라고 하고 있으니까 같은 범주에 있는 것들을 부정하고 있으니까 3번도 잘못된 거고요. 물론 뒤에 봐도 경험론과 연결될 수도 없어요. 경험론은 분명히 요거였었거든요. 그다음에 4번 보면 감각에 대한 신뢰는 어느 분야이나 전적으로 그러면 모두라는 얘기인데 실용적 기술과 일상적 행동과 과학적 연구에서 이미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분야, 즉 모든 분야에서 차별 없이 요구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괜찮죠? 그죠? 한번 보시고요. 자, 도식화하는 거 귀찮아하지 마시고요. 쭉쭉 항상 해주세요. 자, 그다음에 7번 한번 가볼게요. 7번. 이것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이고.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건데 1, 2, 3, 4번 점검해 보죠. 고도성장 경제정책, 농업을 지양, 그 다음에 효율성, 시스템, 한계. 3번에, 그죠? 일단은 정주생활 민족이 농업의 가치 증진. 그 다음에 4번에 녹색 성장 산업인 농업과 과학기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일단 앞부분부터 보시면 우리 왜 첫 번째 문단의 1문단에 이거는 가볍게 확인할게요. 1문단의 첫째 줄, 둘째 줄에 도시화 산업화 고도성장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뒷방살이 신세로 전락한 한국 농업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고도성장 과정에서 농업이 뒷방살이가 됐다. 농업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부정했다. 지향이 아니라 뭐예요? 지양했다.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문단 보시면요. 2문단의 넷째 줄을 볼게요. 넷째 줄. 2문단의 넷째 줄. 자, 물질적인 부의 극대화를 위해서 한 지역의 자원을 개발해서 이용한 뒤에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유목민적 태도가 오늘날의 위기를 키워왔고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는 구시대의 경제 패러다임이 뭐예요? 자원 개발하고 이용한 뒤에 가치 떨어지면 이동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효율성을 중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효율성 중심의 시스템이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맥락에서 지키고 가꾸어 후손에게 넘겨주는 정주민의 문화적 지속성을 존중하는 농업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지키고 가꾸는 이게 뭡니까? 정주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더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4번은 확실하게 부정되는 게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 성과를 뭐 하자는 겁니까? 분명히 수용해서 농업의 잠재적 가치 중시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수용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지 과학기술의 부작용을 성찰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4번 이것도 골라낼 수 있을 거고요. 8번도 쉬우니까 우리 10번까지 그냥 쭉 한번 가보자. 그죠? 뒤에 4문제 쉬워서 3문제. 자, 8번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얘도 선택지 바로 체크해 보면 그죠? 일단 1번에 인간의 현재 가치, 불변의 가치. 그다음에 2번에 변화와 열망 상상력. 그다음에 3번에 상상력, 변함. 그다음에 4번에 과학기술과 상상력의 위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문단의 첫째 줄에 인류 역사가 끊임없이 변화해왔고 세계관이나 가치관 또한 다양하게 바뀌었다. 그러면 계속 바뀌는 거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절대적인 거 하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 가치를 불변의 가치로 인정할 수 없다. 이거 맞고요. 괜찮죠? 그 다음에 2문단 첫째 줄에 과학기술의 진보와 눈부신 문명의 진전 과정에서 인간의 열망과 상상력이 우선했다.
욕망 상상하지 않았다면 많은 것들을 창조 혁신할 수 있었을까? 창조와 혁신은 결국 변화하는 거니까 거기에 열망과 상상력이 끼친 영향이 크다라는 거 확인이 될 거고요. 괜찮죠? 그다음에 3문단 첫째 줄 보시면 21세기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신과학들은 상상력의 위상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여겨 공상 수준에 그쳤던 일들이 실로 구현되는 상황이라는 거라서 이런 상황 때문에 상상력의 위상, 기술의 위상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몇 번? 4번 확인이 되고요. 지금 여기서 인간의 상상력과 열망 때문에 끊임없이 세계가 뭐 했다는 겁니까? 변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변함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죠?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10번까지 무난한 문제입니다. 자, 11번. 9번.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이거 누구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나바오인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1, 2, 3, 4번에. 결국에 이 글에서는요. 우리 왜 1문단에 셋째 줄 보면 그죠? 1문단의 셋째 줄. 여기 띄우는 건 2문단이고요. 즉 지금 여기만이 실제하며 미래라는 것은 현실감을 거의 주지 못한다. 그죠? 나바오인에게 그렇다는 거. 그다음에 말 얘기하면서 나바오인이 눈앞에 보이는 선물만을 실감할 뿐이고 장래 이익에 대한 약속은 고려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 결국 뭡니까? 나바오인은 뭐예요? 현재의 가치를 중시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3번에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마을. 이거는 장래 이익인데 나바오인들에게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게 적절한 얘기가 될 거고요. 뭐 기억력이 좋아서 기념일에 선물을 잘 챙긴다든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든가 그죠? 그다음에 말을 최상의 선물로 간주한다가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죠. 말은 그냥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 우리 당연히 핵심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요. 사례를 통해서 뒷받침하고자 하는 내용이 핵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번이 답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한번 보시면 여기까지 보고 숨 돌리죠. 자, 당연히 기자가 묻고요. 작가가 답하는데 답이 이렇게 가잖아요. 내가 작품을 쓰면서 취재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던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물었겠어요? 왜 이렇게 취재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셨어요? 라고 묻겠죠. 그래서 작품 활동에서 취재에 주력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취재에 상당한 시간을 주력했던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답했겠죠.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선생님, 이거 걸리적거리죠? 선생님이 이번 신작에서 리얼리티가 강조된 이유가 뭔가요? 물론 리얼리티가 나와 있는데 리얼리티를 살려놓아야 독자들의 공감대를 넓힐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2번처럼 질문을 했다면 취재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되죠. 그래서 2번이 질문으로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요거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 구별을 하셨을 거고요. 자, 잠깐 숨 좀 돌렸다가요. 우리 9회에 10문제 맞춰 보겠습니다. 그죠? 예, 잠깐 쉬죠. 응? 과제 이제 11, 12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뒤쪽에